네. 그럼 올해는 어디에서 보고 혹시 오셨나요? 네, 네, 그렇죠. 저희가 강사학교 해마다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아마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에게는 전부 다 연락이 갔을 겁니다. 예. 네, 2021년 전주시 평생학습관 강사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강사학교의 주제는 이미 다가온 미래죠. 네, 이미 현실이 되고 또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가 어디까지 와 있고 강사로서 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강사학교는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강사학교 진행을 맡은 저는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장 구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서 오랜만에 지금 이게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현장에서 대면 강의도 함께 이루어져서 여기에 한 30여 분 정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안내를 드립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전주시장님을 대신해서 인문평생교육과 권인숙 과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문평생교육과장 권희숙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으로만 주로 이루어지던 교육 환경은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는 아직 시작 단계로 그 가능성을 최고로 보고 있는데요. 게임이나 영화, 우리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지던 메타버스 세상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에서의 메타버스 현실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향후 전주시는 메타버스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멀리에서 오신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의 저자 이인복 강사님과 유튜브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전하는 최민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전주시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석중 배움 아카데미 대표님 그리고 온라인 참가자 및 현장 참가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평생학습 강사학교 메타버스 교육 환경이 변한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진행은 온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를 보고 계시지만 또 오프라인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함께하는 부분이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조금 매끄럽지도 못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세 분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처음은 메타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수많은 플랫폼 중에 교육 분야는 어디가 최적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강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순서대로 2시간에 걸쳐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계시면 시청 중에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미리 배부해드린 메모지에 적어서 관계자에게 전해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죠.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의 저자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님을 모시고 메타버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용어가 된 것 같아요. 사실 국내에서 메타버스가 지금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대략적으로 한 3월 정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신문에서 단 한 번도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잠깐 용어를 우리가 좀 볼 텐데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요새 이제 우리가 거세게 발음하다 보니까 버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메타버스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이 메타버스의 이제 버스라는 말이 유니버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메타는 초월이라는 뜻인데 우리 메타인지가 있다라는 이야기 가끔 들어보셨죠? 여기서 왔던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현재가 아니라 현재를 넘어선 초월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너무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하고 지금 현장에 계시는 저희가 있는 세상은 현실 세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리얼타임으로 흐르는 현실. 그런데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디지털을 통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이때에는 디지털로 연결된 세상이다.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를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좀 헷갈려요. 도대체 뭔지. 자, 우리가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 개념을 잡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메타버스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헛갈리세요. 자, 여러분들 메타버스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게임도 있고 지금 아바타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고 가상현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현장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메타버스 하면 생각나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죠 일단은요. 근데 우리가 조금 헛갈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생각했던 거를 약간 컨닝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영화나 아니면 소설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레디 플레이어 1이라고 하는 영화가 2018년도에 나왔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세네 분 정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요즘 메타버스 이야기를 할 때 꼭 한번 보시면 좋은 영화죠. 나머지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면 주인공이 현실 세계가 이 왼쪽인데 빈민촌에 살아요.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청년인데 저렇게 고글을 쓰고 이어폰을 끼게 되면은 가상 세계라고 하는 오아시스라는 메타버스에 들어갑니다. 그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였었냐면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가상 세계 속에서 이 친구가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현실 세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현실 세계에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에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용어로 게임 회사들이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언이 벌다라는 뜻이죠. 원래 게임을 우리가 즐거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즐거우려고 하는 걸 넘어서서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돈도 번다. 이런 개념들이 적용이 이미 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이 모습인데 문제는 현실 세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요새 메타버스 하면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아까 아바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블록스라는 게임도 메타버스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혹시 이 게임 보신 분 계세요? 실제 해보지 않으셨더라도 보통 요 반응 나옵니다. 근데 손 드신 분들은 제가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은 게 자녀분들이 초등학생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조카나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았는데 이거 해보라 그래서 해봤다 이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들도 지금 4학년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도 이 로블록스를 정말 좋아해서 하루에 한 2시간씩 해요. 저는 이제 가끔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 대부분 우리나라 성인들이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예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경험 안 하셨던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왜냐면 우리 플랫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맞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요. 뭐랑 비슷하냐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죠. 그 게임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이게 이슈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올해 3월 달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미국에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33조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주가가 한참 올라갔었을 때 42조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더 높고요. 자, 이 수치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자, 단순 비교 대상으로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리니지라는 게임 아시죠? NC소프트에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아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저희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잘 나갔었을 때 시가총액이 20조 초반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애들이 하는 게임이라 생각했었는데 이 게임은 2배나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는 더 크기도 하지만은요. 제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리니지와 다르게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에 속합니다. 이래서 그래요.
메타버스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아바타만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가상세계 속에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자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또 새로운 세상을 그 안에서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로블록스 같은 게임들,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들은 그게 가능하게 만들었었어요. 하나 더 봐볼게요. 메타버스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용어가 요즘에 뜨다 보니까 요즘에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지금 책 가지신 분들 계시는데 그 6월 달에 제가 썼던 책인데, 이 책을 썼던 이유는 제일 첫 장에 제가 써놓은 멘트가 뭐냐면 메타버스는 거품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인가라고 제가 써놨었어요. 이 질문을 지금도 받습니다. 주변에서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용어가 나왔으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 말고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유행했었죠. 아마도 여러분들 교육받으러 다니실 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거 붙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메타버스 안 나왔으면은요 여기 그렇게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요 많았었어요. 뭔가 인공지능, 빅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광풍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다릅니다. 시작이 1992년이었었어요. 용어가 나온 거는 그 전부터 나왔었는데 1992년도에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이름의 소설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닐 스티븐슨이 썼던 이 소설이었는데 이 소설에 주인공이 한국계 미국인으로 나왔었고요. 그 이 소설을 보면 천재 해커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관여해서 만들었던 세상이 메타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한 구절을 이야기하게 되면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 속으로 고글을 쓰고 이어폰을 끼게 되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것들이죠. 가상현실. 근데 이거를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연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92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92년도에 각자 다른 자리에 계셨을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가상현실에 대한 붐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걸 경험했었던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지금 시간이 지났죠. 그동안에 이런 세상을 나도 만들고 싶은데 많이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기술력이 받쳐줄 때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 중에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회사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죠. 보통 컴퓨터에는 CPU라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 칩셋이 두 개가 있는데 정말 힘이 센 녀석이 하나가 있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쓰는 그래픽에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회사에서 만드는 GPU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들도 그렇고 어쨌든지 간에 더 많은 관심을 세상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로봇까지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큰 회사인데 이 회사를 만든 젠슨 황이라고 하는 대표가 작년에 이렇게 유튜브 컨퍼런스를 만들어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 is coming이라고 했습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CEO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지난 몇 년간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왔었습니다라고 합니다. 맞죠? 정말 놀라웠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는 거, 지금처럼 우리가 하이브리드로 생중계를 하는 것들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20년은 공상과학 그대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우린 지금 가능성의 시대가 왔다. 뒤에 가로치고 이걸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 얘기죠.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플랫폼은 뭐냐면 옴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자, 옴니버스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라고 작년에 얘기했었고 이제 1년이 지났죠. 자, 1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두 가지를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토이미라고 해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 아바타에 인공지능을 집어넣는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보였던 젠슨 왕 그 사람이죠. 아바타입니다.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은 굉장히 똑똑하게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옴니버스 플랫폼을 이미 기업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서 공개를 했었죠. 자, 왼쪽이 리얼 월드라고 하는 현실 세계고요. 오른쪽이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디지털로 만든 쌍둥이 세계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상상하고 가능성은 모두가 다르겠지만은 전 이게 더 멋진 상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바타하고 게임하고 뛰어다니는 것보다도 어떤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냐?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해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합니다.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평생 학습관이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 자, 이럴 때 옮겨보는 거죠. 가상 세계 속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차가 혼자 달리는 걸 자율주행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차가 혼자서 판단하려면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데 그럼 얘한테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돼요. 자, 학습을 시킬 때는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거리에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이 돼갖고 쏟아져 나올 때, 만약에 신호등이 하나 고장 났었을 때,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라면 이런 식으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 세계 속에서 직접 구현을 해보고 수만 가지 방법으로 테스팅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값을 가지고서 현실 세계에 구현을 하자. 이렇게 되면은 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이게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화 대부분이 뒤에 배경이 CG로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가상 그래픽으로. 강남역 사거리에서 영화를 찍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역 사거리에서 우리가 영화를 찍으려면 예전 방식이면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사거리를 다 막아야 되죠. 차량이 달리다가 폭파가 되면은 그 차량 다 수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 찍는다고 해서 2시간 동안 거기 통제하면 가만 안 있죠. 또 비가 오는 환경을 만들고 싶으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요즘에는요. 그걸 다 그래픽으로 처리를 하죠. 이미 수준은 거기까지 와 있어요. 회사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메타버스의 진심인 회사 중에 하나가 글로벌 대기업 중에 페이스북이죠. 자, 페이스북은 SNS 전문이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 그래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는 메타버스의 진심이다. 우리가 이끌어가겠다. 회사 이름 뭘로 바꿨죠? 메타로 바꿨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다니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메타나 이름까지 바꾸면서 얘네들은 뭘 하려고 그러느냐. 자, 마크 주커버그의 비전은 현실 세계 속에서 디지털이 인터넷이 그냥 구현되도록 만들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현장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오시는 건데 페이스북이 만들고 싶은 미래 중에 하나는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 자리 찾아서 앉아서 홀로그램으로 참석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체화된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보는 인터넷에서 만질 수 있는 인터넷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걸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회사 2개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회사가 더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도 줌이나 아니면 유튜브처럼 화상 회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스팀즈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메타버스를 구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줌으로 수업을 들을 때 화면을 꺼놓거나 아니면은 카메라를 천장을 향하게 하거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대신 참석하게 해서 동작을 수행을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회사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아까 전에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걸 쓰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 가죠. 자, 두 번째 메타버스의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가상 세계랑 연결시키는 건 우리가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요. 업무에 쓰는 거는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서로의 분야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움직임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품이냐 기회냐? 자,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기회예요. 메타버스는 굉장한 기회인데 다만 현재는 약간 거품은 있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가는 방향에 틀리진 않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몰리다 보니까 빨리 답을 내놓기를 사람들이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가 되면은 뭐 제가 보는 겁니다. 뭐 학계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거나 이건 아닌데 내년 정도에는 이 속도가 조금은 늦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속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기회인 이유 이 3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터넷이라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자, 아주 예전에 인터넷 접속하려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이거 요즘에 신입 직원분들이 20대들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집에 있는 전화통 뽑아다 갖다 꽂았습니다. 모뎀이라는 데 꽂아야지만 인터넷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시기는 정말 인터넷이 대단한 건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켰죠. 나는 집에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랑 연결시키고 정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대신에 이 시대는 유선의 시대. 자, 인터넷 시대에 강자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구글,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죠. 국가는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었다가 힘을 별로 발휘 못했었는데 인터넷이라는 걸 잘 올라타가지고요. 지금은 그래도 꽤 괜찮은 나라가 된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예요. 정말 자부심 있어도 되거든요. 브로드밴드 전 세계 1위, 세계 최초의 5G 상용 국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잘 올라타서 인터넷 강국이 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 모바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2009년 12월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왔는데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생각해 볼게요.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내 폰 아이폰이다. 한 4명. 나머지 분들은요? 다 삼성이죠. 아니면 LG 거고요. 삼성이나 LG나 어차피 안드로이드. 구글 거죠. 애플은요? 아이폰은 애플 거. 자,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두 개 회사가 플랫폼을 장악했습니다. 이 플랫폼에 잘 빠르게 올라탄 회사들이 또 강자가 됐어요. 카카오. 엄청나죠, 지금요. 카카오 어플리케이션밖에 없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 메타버스라는 세 번째 지금 도약할 만한 시기가 왔을 때, 자, 메타버스의 메타라는 말은요, 비욘드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욘드는 뭔가를 넘어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장인 인터넷이 끝났고 모바일이 끝났고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빠르게 플랫폼을 장악하든지 아니면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진 거에 올라타자.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올해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돈을 써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학습을 하고 있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기회는 맞아요. 대신에 언제 그러면 우리가 아까 레디 플레이어 1처럼 홀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오느냐? 솔직히 지금도 홀로그램으로 회의 가능합니다. 비싸죠.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적어도 2030년 정도? 앞으로 한 9년 정도 뒤 이 정도는 돼야지만 그래도 어색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메타버스로 만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건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발전이라는 거는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지금 2년 뒤라고 제가 적어놨었던 스마트 글래스라고 하는 부분이 빠르게 나오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안경을 쓰신 분들도 있고 안경을 안 쓰신 분도 계세요. 자, 스마트폰이 혁명이 됐던 이유는 지금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만 원 넘어가는 디바이스를 다 손에 들고 계시잖아요. 이게 변화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혁명 다음에 메타버스 혁명을 가져오게 될 첫 번째 디바이스는 안경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갈 때 안경을 쓰고 나가는 거죠. 아, 안경 쓰기 불편한데 얘를 딱 쓰면 알아서 도수가 맞춰질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도를 보지 않더라도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생활에 편리한 부분이 강조가 될 텐데 이거를 지금 기업들이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 좀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형태는 이미 나와 있어요. 이건 휴대용 VR 기기인데 이번 달부터 이제 예약 판매에 들어갔고요, 해외에서. 이거를 쓰면서 이제 커피숍이나 이런 데 앉아 계시면은 이렇게 가상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요즘에 나온 거랑은 차이점은 뭐냐? 무겁지 않고 뒤에 뒤집어 쓰게 되면 머리가 다 눌리게 되는데 그것도 없고 대신 아무리 멋진 포즈로 있어도 좀 어색하죠. 이러고 누가 스타벅스에 앉아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걸 뛰어넘어야 되고 그래서 VR보다는 우리가 그냥 안경 형태의 AR이라는 증강현실 쪽이 먼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 더 봐볼게요. 자, 메타버스는 한 4가지 분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ASF라는 학회에서는 증강현실이다, 거울세계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솔직히 저도 6월 달까지는 그쪽을 좀 많이 따랐었었는데 그 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도 그러면 메타버스가 되고 유튜브도 메타버스가 되고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내에서 앞으로 성장하는 분야 뭐가 있지? 이 얘기가 나왔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재구성을 좀 했습니다.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4가지 분야로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분야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VR이라는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가상세계하고 AR이라는 증강현실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딱 보시기에도 오래 걸리겠죠. 돈이 많이 투자가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기술들은 우리 승리호를 만들었었을 때 그 영화를 만들었을 때 들어갔었던 VFX라고 하는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는 CG 혹은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는 휴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인플루언서 VR과 AR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예요. 자, 오른쪽은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SNS형 메타버스라고 써놨습니다. SNS의 대표 주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죠. 근데 여러분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보통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내가 오늘 뭐 했다고 올리고 뉴스 알려주고 사람들한테요. 그럼 댓글로 소통하고 이거죠. 이게 그대로 그렇다면 아바타가 들어와서 나를 대신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있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제페토는 이쪽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친목 도모에서부터 확장되기 시작했죠. 왼쪽에 있는 건 게임형 메타버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게임형 메타버스가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로블록스 혹은 마인크래프트 아니면 요즘에 게임하면서 돈도 번다면 이런 얘기 항상 나오는 미르4라고 한다라든지 뭔가 게임을 하면서 확장되는 개념이 게임형 메타버스예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면 좀 헷갈리는 게 아니 그러면 다 좋은데 지금처럼 우리가 교육을 한다라든지 회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 이럴 때 게임형 메타버스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제페토에서 하자고 하니까 거긴 또 친목도 없는데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맨 마지막 분야이고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으실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플랫폼도 있고 SKT에서 만든 이프렌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달에 출시가 될 한컴타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이야기 드렸던 이유는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을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각각의 성향이 다르니까 이거를 보고 나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360도 영상.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랜선 여행을 합니다. 이거는 그럼 VR이랑 AR 쪽인 거죠. 지금은 컴퓨터로 보거나 우리가 기계를 뒤집어 써서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만들어주거나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쪽 분야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고 성장해 있긴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요. 혹시 이 드라마 보셨나요?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예, 꽤 눈물 나는 거였었는데 저도 안 보려고 하다가 분석해야 되니까 봤죠. 잘 만들었어요. 만날 수 없는 딸을 가상세계에서 만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물론 어색하고 닮지 않은 건 알아요. 하지만 그 행동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었죠. 하나 더 봐볼까요? 이건 어떤 장면이냐? 제가 아까 CG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CG를 촬영을 할 때에는 뒤에 크로마키라고 하는 녹색 천을 놓은 상태에서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하는 분들이 요즘에 정말 대단하신 게 뒤에 괴물이 없는데도 괴물이 나온 것처럼 실감나게 진짜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렇다고 세트장을 또 만들게 되면 비싸죠. 그래서 요즘에 적절한 타협점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자, 앞에 있는 건 제가 덱스터 스튜디오로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뒤에 LED로 다 위하고 옆에하고 공간을 전체를 채워버립니다. 여기서 미리 생각해놨던 배경이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촬영을 하고 여기 위에 CG를 입히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가상세계만 생각했는데 가상세계를 현실로 갖고 온 거죠 일단. 자, 이런 연출도 가능하죠. 얘는 키스터 유니버스라 그래서 이거 봐보세요. 얼마 전에 했던 국내 다큐멘터리인데 여기서 주준 씨가 실감나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AR을 바로 합성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류도 지금 강조가 되고 있다. 자, 게임형 메타버스의 대표 주자는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애들하는 게임이죠. 근데 이게 왜 도대체 메타버스가 되느냐? 아까 이야기 드렸던 요소가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오락실 세대는 아시겠지만은 우리 500원짜리 넣고 한 100원짜리였었죠. 100원, 50원 넣었던 오락실을 가보게 되면은 거의 갤러그라는 게임도 있었고 보글보글이라는 게임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게임들의 대부분은 직접 우리가 뭔가 그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만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저 네모난 것들이 다 레고처럼 블럭인데 이거를 마음대로 쌓으면은 어떤 거든지 만들 수 있더라. 자, 작년 12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어린이 박물관을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는 어린이들한테 와서 이거를 경험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세종시에서 얼마 전에 마인크래프트 메이킹 영상 공모전 했었고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시가 진심이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인천 크래프트라는 이름으로 인천국제공항, 송도 신도시, 차이나타운 이런 것들을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도 있죠. 아까 얘기 드렸었던. 자, 이 게임은 마인크래프트랑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은 마인크래프트는 네모 아쿠아 애들이 얘는 동그래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자, 봐보시면 로블록스라는 게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10,000개가 넘는 미니 게임들이 잔뜩 있습니다. 게임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게임 회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소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 마찬가지지만 누구든지 원한다면 코딩 없이 드래그하고 드랍만으로다가 나만의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아바타가 입을 옷도 제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이 탄생하는 거죠.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였었을 때 수많은 오징어 게임 패러디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다 개인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죠. 판만 깔아주고 알아서 움직이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수익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게임법상 아직은 개인이 여기에서 수익을 보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법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여기다 만들었죠.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빌리티라고 만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현대차의 비전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스마트 시티라는 것들을 직접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경험하세요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된 인터넷,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인터넷이 메타버스라는 의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주목받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가 3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성인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고 기업이 주목하는 플랫폼은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페토, 이프랜드, 게더타운. 3가지 특징이 좀 다릅니다. 아까 설명 한번 했었죠.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NS형이라 했었죠. 그래서 제페토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면 나만의 아바타를 예쁘게 꾸며요. 여기는 한강 시민공원입니다. 관광공사에서 같이 해서 만든 거였었고 작년에는 벚꽃 축제가 열렸었고 지금은 싹 개장을 해서 겨울 분위기가 맞게 바뀌었어요. 여기 안에서 그럼 사람들은 뭘 하느냐? 자기 아바타로 들어가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춤도 추고 채팅도 합니다. 역할극을 하기도 하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연수원을 만들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다 만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전주 제페토에다가 하나 만들고 계시죠. 강의랑 교육에 맞는 플랫폼은 근데 다릅니다. 게임하듯이 뛰어다닐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맞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처음엔 제페토랑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었었다가 이제는 좀 달라진 플랫폼이 SKT에서 만든 이프렌드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IF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제페토는 16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거는 한 공간에 130명 넘게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행사인데 이런 공간을 구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파워포인트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띄울 수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아마도 올해 시무식, 종무식 때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자신의 아바타로 들어가서 목소리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손을 든다라든지 접는다라든지 행동도 할 수 있죠. 자, 마지막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이 있죠.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건 제가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게더타운은 게임이랑 비슷합니다. 8비트 게임처럼 자신의 캐릭터를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점이 카메라하고 마이크가 켜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상담도 일어날 수 있고 신입사원 환영회도 일어날 수 있죠. 다만 지금 12월 달이 되게 되면은 앞에 보이는 건 이건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들었어요. 한컴타운이 나오고 싸이월드하고 연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다가 제가 들은 소식이었는데 우리나라 두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세컨 블록이라 그래서 게더타운을 또 닮은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메타버스는 플랫폼별로 다르고 나이대별로 다르게 지금 접근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들어가는 교육도 마찬가지고 회의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이 좀 다르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뒤에서 더 궁금하셨던 내용들은 Q&A 시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아주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거품이 약간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한 80여 명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27분이 지금 저희와 함께 이 강사학교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중복 선생님 외에 여러분들께서 사회자가 아주 예쁘다고 바람직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런 바람직한 의견 굉장히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의견이나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전체 토론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플랫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인복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페토, 게더타운 그리고 이프렌드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교육에서는 어떤 플랫폼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실 두 번째 강사님 최민규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민규 대표님은 강사를 위한 유튜브 채널 규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민규 대표님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희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하게 될 거냐면요. 오늘 이제 메타버스 교육 환경이 변한다라는 내용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라라는 얘기를 드릴 거고 저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네, 화면 띄워주시면. 네.
자, 그럼 저희가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저는 지금 지식 컨텐츠 연구소인 규쌤의 대표로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 뭐 중앙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다양한 대학교나 기관들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전문가다라고 자리를 서는 것보다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강사 입장에서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도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에게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줌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목 작가 선생님께서 이 메타버스의 설명을 말씀 잘 해주셨으니까 저는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메타버스를 그냥 한마디로요, 디지털 가상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가상 세계요. 그러면 메타버스 플랫폼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화면에서 보듯이 디지털 가상 세상을 가능하게 한 또 다른 세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도 다른 각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다룰 건 앞서 좀 설명을 들으셨던 로블록스, 제페토, 이프랜드 그리고 게더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짧게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얻으실 수 있는 건 첫 번째론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짤막하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별 특징 및 다양한 또 활용 사례도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말씀하셨던 부분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메타버스는 디지털 가상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내 생활을 변화시켰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솔직히 저도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내 생활을 변화시켰나? 라고 한다면 글쎄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 생활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다른 생활에 변화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바로 교육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비대면 교육 환경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흔하게 제일 잘 아시는 게 어떤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줌, 그렇죠. 답변 감사합니다. 줌이 있어요. 이걸 아마 가장 많이 보셨을 거고, 아마 어제 혹은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이 줌이 가장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줌 말고도 다양한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교육생의 참여가 채팅 또는 마이크 기능이 거의 전부입니다. 물론 이거에 파생돼서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걸 또 습득해서 학생들과 같이 하면 좋지만 그것 또한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전에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건 정보 전달식의 수업이고요. 그리고 수동적 참여, 교육생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행태인데요. 자, 제가 지금 진행했었던 다양한 이런 게더타운이나 이프랜드, 제펜도 로블록스를 활용하게 되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이 변화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선 간단하게 조금 예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EBS에서 나왔던 미래교육 플러스라고 하는 이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미래교육 플러스 메타버스 치면 바로 있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강사를 좀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학생들이 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교육을 했던 학생들이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좀 짤막한 인터뷰 보도록 하시죠. 저희가 보통 줌을 들어갈 때 화면은 이런 화면이에요. 아까 보셨듯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이 게더타운은 대기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약간 화면 보시면 게임 같죠? 왼쪽에 보시면 뭘까요? 나를 대신해주는 캐릭터 또는 이제 아바타로 얘기하는 아바타가 있게 되고요.
우측에는 저희가 많이 보셨던 줌에서 저런 마이크 기능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 줌과 아바타. 뭔가 좀 겹쳐지는 합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래교육 플러스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겟더타운에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학생들이 이 도서관에서 그리고 음악실에서 방송실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물론 그 구조 또한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참여하는 학생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화면 보시면 지금 온라인 수업에 들어가려고 해요. 학생이 이 캐릭터가 저를 대신해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 이거 초등학생이 답변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좀 다음에 한번 봐볼까요? 자, 다음 화면 보면 이 아바타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해서 가상세계의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건 사회적인 자아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친구를 만나면 또 다른 자아가 나오게 되는데 요런 게임 속 혹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의 또 다른 자아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자아가 나오는지 좀 구체적으로 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 장점이 또 있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 사람들이 흩어져 있나요? 모여 있어요. 제가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 온라인 수업, 줌을 얘기하는 거겠죠. 줌은 선생님 얼굴만 보고 반은 볼 수가 없었는데 메타버스 교실에서 저희가 진짜 반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걸 넘어서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게임하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재밌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뭐 그냥 게임같이 학생들이 참여해서 재밌구나라고 생각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실제감이라는 걸 가지게 해줘요. 내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줌 수업 같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지만 학생들과 우리가 어딘가에서 좀 만나고 있는 진짜 같이 있는 존재를 느끼는 것이 바로 실제감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또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그 겟더타운을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학급을 만들고 교실을 직접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문제도 본인들이 내기 시작합니다. 자, 또 이걸 보면서 학생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라인 수업, 기존의 줌은 선생님이 주는 정보를 저희가 그냥 받는 수동적인 수업이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퀴즈를 내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공부를 해야 했다. 그러니까 수동적이 아니라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학생들은 수업에 자발적으로 몰입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줌 수업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요목조목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학생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메타버스라는 게 나왔을 땐 단순하게 게임 같은 걸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는데 이게 교육화가 되니까 되게 학교나 좋은 점이 많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학생이 느낀 이유는 뭐냐면 줌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들었던 정보 전달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아바타는 자율성을 가지고 도전정신 그리고 창의성이 있게 됩니다. 아니, 고작 그냥 조그만 캐릭터가 생기는데 무슨 자율성, 도전정신, 창의성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행했을 때와 줌으로 진행했을 때 똑같은 수업이었지만 질문의 양과 질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장난스럽게 학생들이 물어보면서 줌에서는 함구하고 있었던 카메라와 마이크를 자율적으로 켜게 되고 또 본인이 키보드로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더 참여성이 높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실제감이고요.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 요렇게. 우리가 그냥 줌에서는 작은 카메라 안에 안녕하세요라고 끄고 질문했을 때만 마이크를 켰는데 이거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모여서 본인의 진짜 학교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몰입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환경, 교수자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됐다. 이게 가장 큰 변화의 틀인 것 같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게 가장 큰 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해서 줌을 대체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라고 물으신다면 지속 가능성은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속 가능성은 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일단 변화가 필요한 온라인 교육 현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 피곤해. 왜냐하면 이렇게 얼굴을 켜놓고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도 수업을 하고 들어보셨겠지만 이 카메라를 켜놓으면 괜히 이 눈썹 한번 좀 더 그리기도 하고 립도 한 번 더 바르기도 하고 저 또한 그러거든요. 머리 한 번 더 신경 쓰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외적으로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나를 다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유 때문도 있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만 해도 대면 수업보다 훨씬 피곤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면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저를 보면 끝이지만 비대면은 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할 때 피곤하다라고 좀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줌 피로증이라고 하게 되는데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에서 느끼는 피로감을 줌 피로증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요. 하기 바쁘거든요. 재밌어서.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교육자의 성향이나 환경이 변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자, 요새 학생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활을 봐보도록 할게요. 2세에서 3세에서 영상 통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손자나 있으면 이렇게 영상 통화 하기도 하죠, 핸드폰으로. 그럼 학생들도 카메라 들고 막 이래요. 자, 그러고 나서 나이가 조금 자라면 학생들끼리 고개 숙이고 걔 일로 와 이러면서 게임을 하기 시작하고요. 세 번째로는 화상 수업을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개발 또한 화면을 좀 가리게 됐는데 자기개발 또한 모든 것이 이제 디지털 기기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거를 저희가 이제 MZ세대, Z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은 이제 무슨 세대라고 그러냐면 알파 세대, I 세대라고 불리우게 되는데요. 이 알파 세대들은 2021년에 태어난 세대이고요. 유아기부터 디지털 기기 환경에 익숙해진 세대인데 이 학생들이 어떤 특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분류냐 싶으면 이렇게 분류입니다. 자, 두 번째 세미콜론 다음에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 학생들이요. 요새 학생들이. 그리고 문자보다 영상 정보에 좀 더 집중을 하고요. 굉장히 집중력이 짧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트렌드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색적인 경험도 좋아하는데 자주 옮겨 다녀요. 봤다가 재밌으면 좀 했다가 다른 재미를 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진짜 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색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친구들에게 저희가 줌에서 지루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리고 집중력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자,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경험을 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위의 학생들에서 이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관계성을 또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바타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내가 여기 있는데 옆에 있는 아바타 친구가 오게 되면 위에 얼굴이 뜨게 돼요. 그러면서 안녕 하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 관계의 시작이 인사부터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도 온라인에서 관계성을 또 가질 수도 있고 보여드렸듯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 공간을 만들고 수업에 대한 질문들을 본인이 만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능동적 참여도 하면서 개인의 역량 또한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게 줌으로 하면은 개인 역량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개인의 역량을 만들고 할 수 있는지 바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육의 변화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교수자 중심의 정보 전달식의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의 자발적 경험을 통한 학습의 흐름으로 변화했다. 학생들이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변화로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냐면 지금 기관들이 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하시는 강사분들도 교육을 하시다 보면 만약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교육을 하신다면 혹시 공간 구축 가능하신가요? 이번에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강의 이후에 이런 행사도 좀 진행이 가능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문의가 너무나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변화도 앞전에 이인복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짤막하게 설명을 드려보고 할게요. 요새 이제 메타버스 행사라고 검색하면 뉴스에 줄줄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행사가 요새 대세인데요. 자, 그런데 이 메타버스 행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안 좋은 사례도 있어요. 자, 여기선 뭐냐면 대구 동성로에서 재패토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에서 인게이지 VR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요랬어요. 지금 보면 참여율이 50명 참여할 수 있는데 1명 참여한 거 보이시나요? 맨 이 오른쪽 상단에 학생,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저렇게 참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기획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민들이 메타버스를 잘 모른다는 것 하나,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전문가 집단이 없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했었고, 이거에 대한 이 현상을 보는 교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가 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다들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급급해져서 지자체에서 만드는 것 같다, 우후죽순 만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보게 되면서 또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됐냐면 이렇게 다 만드는 게 무작정 좋은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플랫폼이 실패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행사의 의도 그리고 참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동성로 축제를 할 건데, 우리가 낙동강에서 축제를 할 건데 이거 메타버스를 해도 될까? 라고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기획과 맞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았고, 우리가 낙동강에서 대축제를 했을 때 참여자가 나이대가 어떻게 되지? 참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참여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겐 어떤 운영이 좀 필요하냐면 사전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메타버스를 하려고 하는데 교육을 미리 좀 했었어야 됐어요. 참여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공간을 천천히 만들고 있는지 좀 사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다양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활용 사례나 전문가 집단에 대한 노하우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패만 한 건 아니에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넥슨 채용 설명회 게더타운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우측에는 순천향대학교 입학식도 이프랜드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요거에 대한 좀 이제 학생들의 평은 뭐냐면, 넥슨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바람의 나라라고 하는 약간 20대, 30대 좀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도입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참여했을 때 재밌었다고 느끼게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재밌었다, 신선했다라고 했지만 조금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세 번째는 서버가 불안정해서 조금 아쉽지만 재밌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게더타운이 좀 아쉬운 점이 사람이 좀 많아지면 서버가 좀 불안정해져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에 대한 특징은 조금 뒤에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메타버스 플랫폼 순천향대학교 그리고 넥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반대죠. 행사의 의도 참여자를 고려를 잘했습니다. 학생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어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내가 만약에 취업을 해야 된다면 옷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해야 되고 교통비도 들고 다 드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땡큐죠. 그리고 두 번째, 메타버스 플랫폼 요거는 이제 만들었던 회사, 기획했던 기업사에서 특징이나 장점을 굉장히 잘 활용했다는 것이 좋은 장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행사의 변화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메타버스 행사 진행 시 우리가 진행해야 될 행사의 의도와 그리고 참여할 사람들의 참여자 분석,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행사를 다른 데서 했으면 그쪽은 어떻게 했는지 사례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행사에 알맞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교육의 변화도 들었고 행사의 변화도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사례가 있고 우리 이제 선생님들, 강사님들은 어떤 플랫폼에 좀 접근하면 좋으실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메타버스 플랫폼 이해와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 저는 좀 텍스트로 선생님들께서 좀 정리를 딱 하실 수 있게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뭐 사진을 찍어 가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월 1억 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고요. 장점은 수용 인원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요 지금 이하의 설명들이 다른 플랫폼보다 인원에 대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 아주 좋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게임 중심 위주예요. 게임 중심 위주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전주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 이 로블록스 자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10대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크게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블록스 자체가 게임 컨텐츠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3D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맵 제작을 하실 수는 있지만 좀 어려워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이것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해봤지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활용도는 비대면 행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강한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콘서트 같은 것들이 로블록스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릴라스 X라고 하는 래퍼 콘서트도 있었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듯이 현대차에서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 현대차에서는 이 공간을 구축해 놓고 요새 이제 나왔던 캐스퍼 같은 것도 10대, 20대들이 가서 요렇게 생겼구나 라고 한번 볼 수 있게 학생들이 이제 미래에 소비하게 될 소비 유지층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페토이고요. 네이버 Z사에서 만들었고 패션, 엔터테인먼트 등 공간 체험 위주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소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공격적으로 패션과 엔터테인먼트에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점, 공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장점에서 다양한 기업들, 뭐 구찌나 뭐 다양한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아는 이런 대기업들, 이런 곳에서 협업을 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데서요. 근데 학생들은 우리가 어떤 신발을 구매하려고 하면 10만 원, 20만 원 훌쩍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한 2천 원, 3천 원이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밖에보다 온라인에 더 많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나이키에서 제품을 샀어. 근데 그게 얼마 안 해? 구매하는 거죠. 자, 단점으로는 동영상이나 외부 링크가 지원되지 않아서 좀 콘텐츠에서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이게 제가 교육적으로 할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공간 구축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전주시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걸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용도는 비대면 세미나나 설명회, 강연, 공간 구축 정도가 되겠네요. 자, 사례를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바나나 맛 우유 아시죠?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알게 되실 텐데 여기 이제 한강에 CU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한강에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데 그 공간을 한강 공간을 똑같이 구축해 놓고 거기에 CU도 같은 자리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서 바나나 맛 우유를 클릭하면 바나나 빨대를 꽂는 모션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 협업이 진행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로 해서 바로 뭔가 수익 창출이 되지는 않아요. 이 CU사에서. 근데 왜 이걸 했냐? 해외에서 90% 이상이 제페토를 활용하고 있는데 공간은 잘 몰라도 이런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에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 어떤 홍보 수단이 없었는데 이걸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대기업인 이런 패션 회사에서는 디올, 예전에는 구찌였지만 디올도 이제 행사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프렌드고요. SKT에서 만든 소통 특성이 강화된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최대 131명 수용할 수 있고요. 저는 청소년 센터에서도 교육을 좀 진행을 하는데 청소년 센터에서 요 이프렌드로 가장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다양한 것도 활용하지만 왜냐하면 클릭 몇 번이면 공간이 만들어지고 링크를 띡 보내면 131명까지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프렌드를 많이 쓴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요거 최근에 또 사례로는 이 이프렌드 SK 스퀘어라고 하는 기업에서 투자를 하게 돼서 이제 이 이프렌드 또한 안에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옷을 팔 수 있는 제페토와 비슷한 형식이 되게 된다고 하네요. 원래는 그냥 공간만 오고 기업들과 기업에 협업하는 그런 플랫폼이었다면 이제 개인이 들어와서 내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설명드린 게더타운인데요. 이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화상회의 그리고 메타버스가 결합됐다. 줌과
저희가 아까 말했던 메타버스가 결합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에는 화상회의 기능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시니어 교육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앱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앱 설치 없이 링크 한 번이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맵 위쪽을 보시면 제가 게더타운으로 수업하기 A to Z 되고 있는데 저렇게 홍보 이미지도 제가 넣을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게더타운이 굉장히 좋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PC에서는 잘 되지만 모바일에서는 좀 제한적입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좀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요런 게더타운에서는 지금 KB 국민은행 신입행원 연수도 하고 코카콜라에서 본인들이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 광고를 게더타운 내에서 하고 있어요. 뭐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있는 공장 과정을 본인들이 공장 과정을 게더타운에 해놓고 사람들이 참여해서 코카콜라가 이런 거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요. 자, 이렇게 게더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메타버스 플랫폼의 좀 공통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더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겁니다. 자, 메타버스 플랫폼별 특성을 제가 설명했던 오늘 좀 30분 짤막하게 됐던 걸 아예 다 요약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좋은데 교육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우측에 있는 이프랜드와 게더타운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나는 공간 구축을 좀 위주로 할 거다. 공간을 좀 뽐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로블록스와 제페토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프랜드를 교육으로 한 이유는 이프랜드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다 칸, 6칸 내려오면 공간 개설 난이도가 쉬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선생님들도 금방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 공유가 너무나 아쉽지만 PPT 실시간은 안 돼요. PDF나 영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프랜드, 세 번째는 이프랜드는 모바일에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바일 기기가 좀 잘 안 보이고 어려우신 시니어분들은 조금 참여하시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제일 잘 따라오실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게더타운이었어요. 게더타운은 교육을 활용할 때 제가 좋았던 점은 뭐냐면 굉장히 UI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나라 어색하지가 않아요. 3D는 조금 참여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2D라서 굉장히 쉽고요. 상호작용이나 공간 꾸미고 그리고 화면 공유하는 것도 줌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화면 공유, 줌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시고요. 그리고 모바일이나 PC에서 앱 설치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사진 찍는 분은 다 찍으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더타운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서요. 자, 게더타운이 잘 되는 이유는 간편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렇게 2D로 움직이는 그냥 방향키 움직이면 이렇게 조금 쫄랑쫄랑 움직이고요. 사람 가까이 오면 위에 얼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자율성을 가지면서 인간 관계성도 가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간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효율성인데요. 화상회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면 보시면 왼쪽부터 화상회의 얼굴 보면서 또 진행하고 프레젠테이션 줌처럼 가능하고요. 우측에 우리가 어떤 만약에 실시간으로 뭔가 교육을 해야 되고 수업을 진행해야 될 때 과제를 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과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별 과제도 내줄 때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감인데요. 함께 좀 일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간편함, 효율성, 실제감인데 실제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팀 문화 구축에 대해서 팀 문화 구축 우리가 저렇게 산으로 올라가면 위에 4명 이렇게 떠올라서 같이 팀플레이도 할 수 있고 대규모 웨비나처럼 진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제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더타운의 장점은 이런 5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교육을 이제 맞춰가면서 한마디 조금 해보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게더타운으로 하면 되겠네요? 라고 문의를 주신다면 저는 메타버스 붐으로 인해서 메타버스 강의, 공간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진행하는 교육이나 행사에서 우리의 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나?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특성표 보여드렸죠. 사람들의 뭔가 자율성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인가라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조금 제가 조금 더 길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민규 대표님께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의 장점, 그리고 실패 사례와 좋은 활용의 사례, 플랫폼별 이해와 특징 그리고 특성을 사례를 들여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하질 문나썸이라는 분께서 저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2학기부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더타운, 노블럭스, 현대자동차 체험을 해보셨는데요. 교육적인 환경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은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강사님들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어떤 의미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라는 이야기를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 궁금하신 분들 지금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옆에 서 계신 그 관계자께 손을 들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메모지를 건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하는지 사례 강연을 좀 드려볼 차례입니다. 전주에서 우리 강사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 조석중 배움 아카데미 대표님을 모시고 강의 트렌드와 메타버스 전략에 대해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움 아카데미 조석중 강사입니다. 유튜브로 잠시 들어가 봤더니 한 80여 명 우리 선생님들께서 접속하셔서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서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가장 큰 행사가 전주 독서대전이거든요. 이제 전주 독서대전에 한 20명 정도 들어왔던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굉장히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이렇게 있으시고 또 현장에도 이렇게 30명 정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대사 있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예. 그 듣기도 어려운 막 용어들 우리 여기 많은 강사님들 그리고 우리 앞에서 한 분 강의하시는 분은 정말로 멋진 책을 쓰신 작가님이시고 또 한 분은 이 메타버스 게더타운의 또 대표적인 유튜버이십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다 하셔서 실제로 제가 할 내용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빼고 제가 어떻게 하나 아마 좀 난감한데요. 아무튼 올해 이제 제가 항상 강의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 전주 지역에서 전라북도에서 그리고 유튜브로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시기가 우리 강사님들에게는 프로 선수들로 말하면 전지 훈련을 떠나야 될 시기입니다. 훈련해야 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12월, 1월, 2월에 걸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충실히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현재 나는 어떤 지식이 좀 더 습득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좀 가져야 될 마인드 중에서 좀 더 부족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는 굉장히 강사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항상 트렌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강사님들이나 올해 공부하셔야 될 그러한 키워드들을 미리 예시를 하고 함께 연초 내지는 연말에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에 전주 강사학교에서 어떤 트렌드를 다뤘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서 몇 가지 얻은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면 우리 현장에 계신 강사님들과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강사님들께 굉장히 좋은 자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변화 속에서도요, 변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고 또한
트렌드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변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과거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2007년도부터 저희 전주에서 강사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이러한 교수 기법 그리고 파워포인트 그리고 여기 블로그, 교수 기법, 강의 지도안 이런 기초적이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몇 년에 걸쳐서 쭉 진행이 되었냐면 한 7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다가 이것도 전반적인 우리 사회 트렌드겠죠.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컨텐츠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컨텐츠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는 강사 개인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강원국 작가께서 오셔서 강사도 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강사도 돈도 잘 벌고 돈 관리 잘해야 된다. 강사도 경제적인 것들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블로그를 넘어서 인스타그램으로 SNS 마케팅도 해야 되어서 1인 기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도 잘 살려야 된다. 그리고 토크쇼까지도 이렇게 했었던 이런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현장에서는 거의 참가자들은 없었고 온라인으로 이제 뉴 노멀 시대의 비대면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었고 같이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15년 정도 환경이 계속해서 강사학교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때도 블로그를 했었고 지금도 블로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를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같이 공부를 했지만 현재도 인스타보다는 또 블로그 아니면 또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처음에 있었던 교수 기법과 강의 기법은 굉장히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 방금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또한 예전에 저희가 조선시대였다면 지금은 현대로 환경이 굉장히 많이 기술적인 발전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이 하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가면 굉장히 웃프다라고 하죠. 이 주문이 들어옵니다. 강사님, 저희 수강생들에게 좀 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으면서 아주 짧게 임팩트 있게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교육 담당자가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강의를 나도 들었으면 좋겠다. 재밌고 의미도 있고.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 강의하는 환경은 우리가 그거를 맞춰야 됩니다. 또한 메타버스 안에서 방금 우리 작가님들이나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죠, 분명히 한 80분 정도가. 그런데 현장에 오신 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개 한번 돌려서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죠? 예, 아직도 옆에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안 바라보신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좀 오셨구나. 현장에 있다는 건 뭡니까? 같은 공간에 우리가 같이 위치하고 있고요. 만약에 악수라도 하거나 주먹 인사라도 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좀 더 터치가 좀 일어나게 되니까 온라인상에 있는 불특정 다수 80분보다는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뭔가 명함도 한 장 주고받을 수 있고요. 좀 뭔가 연대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같은 공간에서 재미있는 활동들과 또한 중요한 것,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았던 것, 우리 교육의 목적에 맞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강사님들께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인복 대표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메타버스가 거품인가 기회인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회. 그렇죠. 기회. 기회라고 하는 이 단어에 굉장히 인사이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회라면 우리가 이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큰 거대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플랫폼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사용 방법을 우리가 알고요.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 2022가 10월 달 초에 나와서 지금 거의 한 달이 훨씬 넘은 책인데요. 그 트렌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트렌드죠. 인커밍 머니러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서부 시대에 금광이 발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 이렇게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광을 실제 금을 캐서 돈 번 사람들도 있지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따로 있었답니다. 숙박업자들, 그리고 청바지를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 아마 우리 강사님들에게도 그러한 곳에도 새로운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올라탈 곳은 굉장히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대면으로 이제 풀려서 수업을 좀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비대면 수업에는 이제는 우리 강사님들도 익숙하고 우리 학습자들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 역시도 비대면과 대면의 수업이 거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이 트렌드를 잘 알아보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들을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한번 이 시기에는 11월 30일 오늘 이 시기에는 한번 직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그 교육업계에 계셨던 분들, 그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좀 많이 당하셨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셨던 이유가 뭔가요? 직접적으로 사람이 모이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이 다 폐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중반기부터요. 제 기억에는 5월 달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학교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했었던 기회가 바로 비대면 화상 플랫폼이었습니다. 줌을 비롯해서 리모트 미팅, 구름이 굉장히 많은 화상 플랫폼들을 이제는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이제는 학생들도 우리 젊은 학생들도 이런 온라인 강의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전주고등학교 이제 수능 다 끝났죠. 3학년 특강이 있어서 갔습니다. 학생들이 이제는요. 수험 끝나고 이제 본인들 자유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12개 반이 있는데 학생이 22명 왔더라고요. 나머지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수업을 받고 집에서 자유스럽게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수능이 끝나서도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권을 준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래서 내년에 어떤 트렌드는 이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칼럼을 그저께 쓴 걸 제가 봤습니다. 내년도의 교육, 대학 교육의 트렌드를 혼합 교육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오프라인 교육과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적절하게 비율을 나눠서 하는 것이 좀 더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교수진들에게도 제가 한 가지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강사들에게도 교수진들에게도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좀 읽었는데 저를 대입시켜 보니까 고기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오늘 작가님들도 오늘 아침에 오셔서 수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요. 시간과 공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트렌드. 우리가 이제 다 실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참 좋은 질문들인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같이 생각하고 싶은 방법은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습자들 간의 소통의 방식. 소셜이라는 말, 서로 소통한다는 말은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메타버스 안에서 비대면 화상 플랫폼에서 그리고 이런 대면 교육에서 어떻게 우리는 학습자들과 소통을 해서 우리 학습의 목표를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즐겁고 의미 있는 교육으로 기억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서 우리 교육에 맞게 교육을 마칠 수 있을까는 아마 현장이나 비대면 화상 플랫폼이나 메타버스에서도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러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브랜드가 지금 제가 방금 세보니까 그 랜드라고 하죠. 방을 만들 수 있는 랜드가 지금은 현재 24개입니다. 초창기에는 랜드가 제 기억에 6개, 7개 정도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랜드가 즉 나이트클럽부터 해서 모닥불을 피워놓는 곳, 컨퍼런스 홀, 학교의 교실 굉장히 많은 랜드들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땐 지금도 이 브랜드가 나온 지 올해 7월인가 이렇게 나왔었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좀 호기심은 있었으나 이러한 것들을 이게 과연 교육의 목적, 행사의 목적을 잘 반영해 줄까라는 그러한 좀 의아심을 좀 이렇게 가졌는데요.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만 이 SKT가 오늘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이 브랜드를 비롯해서 메타버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봤는데
사실은 없던 채팅이 생겨서 채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기술 앞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강사님들은 이런 기술의 발전 앞에 저는 좀 위기감 같은 거를 좀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런 기술의 발달 앞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분들이나 글을 쓰는 분들이 오히려 AI, 실제로 MBN에서는 김주아 앵커가 하루에 한 3번 정도 AI 뉴스 앵커가 나와서 뉴스를 하죠. 거의 똑같이 하죠. 10시간 정도 학습을 시켰더니 대본만 주면 24시간 돈도 들지 않고 나와서 김주아 앵커하고 똑같은 그런 앵커가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앞으로 굳이 경쟁자라면 누가 경쟁자일까 봤더니 기술을 가진 분들, 예술을 하신 분들의 경쟁자도 아마 코딩을 하거나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고, 더불어서 저희들도 이러한 약간의 테크니컬적인 기술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학습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방금 질문들을 키워드로 이렇게 한번 다시 묶어놓은 내용이고요. 결국은 방금 이렇게 했었던 내용들을 내년도의 트렌드라고 감히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대면과 비대면 교육의 혼합 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도 줌이라고 하는 화생 플랫폼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메타버스 관련된 우리 다양한 플랫폼들, 아까 우리 강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죠. 2가지 교육과 가장 밀접한 이 브랜드는 행사와 세미나 위주라면 우리 게더타운 중심으로, 그리고 또 이런 플랫폼들이 또 나오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시간들을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2월 달 이렇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학습할까 제가 고민을 좀 드렸는데 우리 강사님께서 유튜브 채널 하시는데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사용 방법부터 기초 지식들을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가시면 또 문의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건 이 3번째입니다. 학습자들과의 어떻게 다양한 소통들을 이 메타버스 안에서, 그리고 비대면 화상 플랫폼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것들에 길들여지고 더 이미 맛을 들인 우리 학습자들과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학습을 할지. 그래서 저는 우리 강사님들께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강사님들은 여러 가지 이제 창의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열정도 있어야 되고, 실행력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덧붙여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좀 더 그것들을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그것들을 도전해보는 약간의 그런 마인드가 좀 이렇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시가지에 가면 작년부터 어떤 이 시설들이 좀 굉장히 인기 있었냐면 방탈출 카페라고 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퀴즈를 풀면 그곳에서 탈출이 됩니다. 제가 저곳은 뭐 하는 곳이야 라고 지나가다가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혼자 그곳에 들어갔다가 탈출을 못해서 제가 굉장히 난처한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강사님들이 그런 좀 생각들, 한번 낯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발짝 이렇게 시도해보는 이러한 어떤 마음들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후라고는 하지만 이미 미래는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익숙한 단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일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디지털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고, 의식주뿐만입니까? 교육까지도 다 해결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죠. 교육 안에서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성장시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렇게 실제 집에서 아니면 어떤 컴퓨터 앞에서 그리고 스마트폰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보고 즐기고 취미로서만이 있었던 것을 이제는 이 안에서 평생학습, 교육,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가장 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에서 뉴스봇이라고 하는 그 알림이 서비스를 아예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했는데 굉장히 그 어떤 키워드에 비해서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많은 뉴스와 기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중에 3분의 2가 기업과 메타버스의 이야기들이 연관되어서 검색어들이 굉장히 올라옵니다. 즉 메타버스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 강사나 평생학습을 하시는 분들 외에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목했었던 그룹은 어디였냐면 기업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경제적인 기회가 있다라고 기업에서 판단이 되어서 그 페이스북조차도 회사의 이름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연일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리고 11월 달 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가 메타버스와 기업들이 어떻게 자본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더 어떻게 내가 개발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어떤 메타버스 기술적인 것보다는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메타버스나 아니면 우리 현장이나 그리고 비대면 화상 플랫폼에서도 좀 더 연계시켜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의 학습의 어떤 트렌드, 이미 우리가 했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트렌드와 함께 이렇게 제가 연기를 한번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그재깅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 가지 우리가 이러닝을 듣거나 그냥 단순한 어떤 결과물이나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동영상을 찍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팀별로 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활동과 퍼포먼스들을 지그재그로 한다고 해서 지그재깅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는 적용을 할 수 없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도 또한 비대면 환경에서도 다양한 최소한 일방적으로 듣거나 일방적으로 토론하는 활동 외에 퀴즈를 낸다거나, 네, 그리고 게더타운에서 최근에 방탈출 게임도 그곳에서 신입사원 연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 교육 안에 설계를 하실 때 이렇게 넣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브루타는 우리가 오프라인 교육에서 유대인들이 했었던 어떤 질문과 토론의 방식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하브루타가 또 잘 될 수 있는 분야가 오히려 이런 가상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즉 지난번에 처음에 이 브랜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아까 행사와 세미나 위주에 참 적합하다는 것을 저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즉 카메라가 켜지 않고도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닉네임으로 아니면 자신의 아바타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나 마이크를 켜고 참여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브랜드 공간에서 초반부에 독서 모임을 한번 하거나 아니면 준비된 패널들이 그곳에 와서 강연회를 하고 사회를 오늘 행사처럼 사회자가 있고 강사가 앞에 연단에 나와서 준비된 자료를 띄워서 이렇게 행사하기에는 아주 오늘과 같은 효과도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또한 패널들이 2-3명 정도가 같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 와서 자신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발표한다든가,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 대학교의 소그룹 발표 공부 모임들은, 카페들은 이 브랜드에 상당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어떤 공부들을 서로 나누거나 스터디 모임을 하기 아주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굉장히 작년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플립 러닝,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죠. 네, 이게 온라인과 기술적인 발전들 그리고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에 준비된 영상이나 자료를 보고 미리 학생들이 선수학습을 하고 공간에 와서, 그 공간이 온라인 공간이나 메타버스 공간에 와서 실제적으로 토론을 하는, 즉 이 방식은 뭐냐면 완전히 교수자와 학습자, 강사와 학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 전이가 일어났다, 이런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것일 것 같고요. 이미 모든 K-무쿨할지요, 그리고 교육 채널에서는 이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자료와 그리고 교수의 계획, 설계들을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마이크로러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가 15분을 넘지 않죠. 그리고 테드의 강의가 10분을 넘지 않습니다. 네, 이제는 학습자들이 굉장히 같은 큰 주제를 잘게 쪼개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동영상을 보거나 짧은 어떤 학습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교수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강의를 하셨던 분들도 좀 더 이런 패턴을 좀 빠르게 잘게 쪼개는 이런 방식으로 좀 설계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새롭게 이미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좀 더 당황은 했지만 작년부터는 야,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 이제는 기회이겠다라고 이미 99%, 100% 거의 다 생각을 하셨다라면 이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용어와 이 가상 공간에서의 학습과 행사의 이러한 기회들이 우리 강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서 나는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어떤 시작이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도 강의 계획과 어떤 이런 제안은 중요했지만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으니 그리고 대상이 바뀌었으니 대상보다는 환경이 바뀌었죠. 네, 이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비대면 내지는 가상 공간으로 환경이 바뀌었으니 강의 계획을 할 때 3P는 똑같습니다. 목적과 대상과 그리고 그 환경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면 2가지가 60%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강의 계획 처음부터 이제는 바뀌어줘야 된다. 2가지가 바뀌면 거의 다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리고 네, 이건 아까 이제 하셨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크게 한 2가지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15년 전에도 그랬고 2021년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랬고 결코 바뀌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2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학습자들과의 소통입니다. 네, 일방적인 강의는 우리보다는 이미 이러닝이라고 하는 훌륭한 시스템이 있고요. 이미 방송대학이나 일반 방송에서 이미 다 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 강사의 역할 중 하나가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학습자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 소통의 방식을 온라인 환경에 맞게 어떻게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잘 전달을 해서 아까 마이크로 러닝처럼 어떻게 잘게 쪼개고 그리고 재미를 유도할 것인가 이것들은 아마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과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같이 한번 머리를 앞으로 모아야 될 그러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의 발표자분들께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정해진 시간 안에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석중 대표님께서는 저희 평생학습관의 강사학교 15년치를 전부 다 정리를 해주셨네요. 15년간 강사학교의 흐름과 그리고 강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의 질문들, 특히 소통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강사와 학습자 간 소통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서의 나의 전략들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즈 문나서님께서 균형 잡힌 대단한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앞으로도 심화된 강의 계속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계기로 메타버스를 시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육성 및 시의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그렇게 되기를 조심스럽게 제언드립니다.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김영찬님께서 조석준 강사님 강의 내용처럼 강사님들이 트렌드의 변화가 필요한데 학습관 강사님, 정규 강사님들은 변화보다는 좀 안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강사 교육은 어떤 기법으로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변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는 그런 부분들이 될까라고 하는 또 생각도 살짝 드네요. 해병대 캠프요? 그거 글쎄요. 김영찬님과 그리고 1월 30일님께서 강사학교가 15년이나 되었다는 것과 굉장히 놀라우시다고 또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또 15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최민규 강사님께 각
플랫폼마다 특성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의견 주셨습니다. 예, 많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제 강사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 그 전에 그 무대 정리를 위해서 아주 잠깐 한 5분 정도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채널 고정 잊지 마시고요. 5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세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질문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이나 그리고 메모지를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개별적으로 강사님들께 하나씩 질문 드리고 그리고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복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 업체에서는 이렇게 메타버스로 굉장히 발빠른 변화를 시도하는 듯 하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메타버스는 어디까지 왔나요? 네. 이제 교육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이제 어디까지 왔냐인데 사실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를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제 가능성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선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끝은 교육은 전 이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줌으로다가 지난 1년 반 동안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학교를 못 갔었죠. 못 갔는데 수업이 됐어요. 근데 이미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정말 학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지식 전달의 목표가 아니라 지식 전달이 이제 유튜브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럼 학교의 역할이 초중고라고 한다면 보육의 목표도 있고 사회성을 기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학교 교육으로 가게 되면 사실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협업에 대한 것들을 받아야 되죠. 협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대부분의 교육들이 그쪽에 투자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메타버스를 적용한다는 거는 그 가상현실을 적용하더라도 아니면 AR과 VR이 되더라도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넓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상상을 더해보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평생학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지역에만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하면 메타버스 안에서는 해외에 있는 다른 지역하고도 교류가 가능하겠죠.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건 언어의 장벽은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언어의 장벽들은 자동 번역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거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제일 많이 쓰는 건 게더타운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요. 너도나도 지금 인재개발원부터 시작해갖고 게더타운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지 않으면은 테스트성으로다가 이프렌드나 아니면 제페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 많고 현장에서는 VR하고 특히 AR 기능을 통해 갖고 예전에는 개구리를 해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개구리 해부 안 하거든요. 개구리 해부할 수 있는 AR 기능을 쓴다라든지 그쪽에 있어서는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예. 현장에서 메타버스는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알아요? 네. 누가? 근데 메타버스는 용어이기 때문에 만들었다기보다도 우리가 인터넷을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미국 쪽이 되겠죠. 근데 메타버스에 대한 용어가 나온 것들로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그쪽은 맞는데 이거는 만든 거에 대한 개념은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다 같이 해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최민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유튜브 채널 규쌤을 통해서 교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강사님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그 강사님들께서 메타버스로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뭔가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혹은 메타버스로 교육을 하시려는 강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일단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을 안 하신 분들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일단 그거부터가 시작인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교육을 하시고 싶으신 강사님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수업에서 나는 어떤 식의 수업을 하는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보 전달 위주인지 혹은 아니면 내가 실습을 해야 되는 화면으로 실습을 봐줘야 되는 그런 실습인지 혹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그룹적으로 뭔가 소모임이라고 하죠. 줌에서는 그런 위주의 수업인지 그 본인의 수업의 본인의 특성을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그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까 표 여러 개 띄워드렸잖아요. 뭐 여러 개의 표, 위프랜드, 제페토, 블로블록스, 게더타운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그 특징을 보시면서 내가 진행했을 때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 플랫폼이 뭔지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플랫폼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일단 인터넷 저희 네이버 창에다가 검색부터 먼저 해보시면 여러 가지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내 수업에 대한 방향 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방향에 맞는 특성과 걸맞는 플랫폼 선택하시고 그 플랫폼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좀 나오실 겁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본인의 스타일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접 해봐라. 어떻게 좀 듣기에 따라서 주식 투자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주식 투자에서도 본인이 공격수인지 미드필더인지 찾아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아서. 네. 그래 조석중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실제 활동하는 강사로서 현장의 변화를 느끼시는지 올해 메타버스로 인해서 어떤 현장에 강의 변화가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강사님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줌이 좀 익숙해졌는데 다시 메타버스를 또 이렇게 배우고 또 이곳에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우리 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강사님들은 늘 본인의 강의의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목적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기부여를 하는지 아니면 요리나 운동처럼 실습을 하거나 어떤 요가 이런 걸 하는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고민하신 분들은 내가 가진 컨텐츠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셨고 또 일부분은 우리가 사전 학습이 좀 되었었죠. 이 메타버스를 실제로 배우고 다른 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것도 새로운 또 머니러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렇게 측면에서 또 공부하신 분들도 이렇게 있으셨고요. 예. 하지만 전반적인 것은 이제는 강사님들만이 메타버스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업과 그리고 은행, 기업체,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 그리고 면담 이런 것들이 다 실생활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의 분야도 자연스럽게 그 분야로 같이 연구개발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처음에도 그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플랫폼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또 비슷한 질문이 들어온 부분이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메타버스 활용 교육 과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활용 연수를 받는 곳이 있을까요? 또는 좋은 교육 콘텐츠가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역량은 무엇일까요? 또 이런 질문하셨는데 어떤 분께서 답변을 좀 웃고 계시는 우리 이인복 대표님 먼저. 선생님이신가 보죠? 네,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교육은 이러닝 교육 중에 제게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의 역량이라고 하면은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잠깐 웃었었어요. 지금 학교 쪽이라든지 아니면 교장 선생님들이라든지 제가 연수를 갈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교육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제 의견을 드리고 전문가분들이 보실 때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공통적이라면 결국 디지털 문해력이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문해력이라는 건 결국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데 하나를 더하자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똑똑한 게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지만은 다들 생각하시는 정의가 다르시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이걸 알았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지? 그 방법을 알아내는 거를 가이드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보면 무서울 정도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지만은 알파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마트폰 입에 물고 태어났잖아요. 걔네들 스마트폰이 없었던 세상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사고방식을 하는 것들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는 외계인처럼 서로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적절한 선에서 그 친구들 오히려 더 많이 물어보고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신에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거 어른들밖에 못 하는 거니까요, 현재.
그런 적절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량은 저는 디지털 문해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질문은 최민기 대표님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은 무료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강의나 행사를 하려면 업체에 문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인이 할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뭐 로블록스, 이프랜드, 제페토, 게더타운 모두 다 무료로 가능합니다.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제가 유료, 무료를 좀 나누는 기준은 참여하는 인원에 있어서 조금 달라요. 일단 뭐 로블록스도 그렇고 게더타운도 그렇고 제페토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프랜드는 일단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참여 인원을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요새는 이제 뭐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교육을 하면 혹시 인원이 몇 분이신가요? 좀 미리 여쭤봐요. 그래서 뭐 이프랜드 같은 경우에는 131명까지 가능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25명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공간으로 와서 제 공간으로 와서 교육을 한다면 25명이 넘어가면 이제 점차적으로 인터넷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제 인터넷은 빠른데 듣는 사람들이 말을 자꾸 끊긴다 그래요. 영상이 잘 안 들린다든가. 그리고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뭐 66명, 60명까지 가능한데 참여할 수 있는 아바타가 보이는 아바타가 16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20명이 넘어가면은 제 아바타는 뭐죠?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디오밖에 좀 참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어떤 플랫폼으로 교육하시는지 인원이 몇 명이신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공간을 구축할 때 업체한테 문의를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도 지금 뭐 다른 이제 로블록스 스튜디오, 제페토 스튜디오 다른 스튜디오에서 편집기를 통해서 공간을 다 체험하면서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만들어 보시면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신 선생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몇 번에도 봤지만 벽을 느끼신다면 업체를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강의를 하셔야 되는 강사 입장이라면 그 어려움을 좀 견디시면서 어떻게 해야 쉬운 방법인지 체득을 하시면 그게 이제 강의하실 때 쓸 수 있는 노하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좀 어렵더라도 업체 문의하기 전에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알아보시면 그거에 본인만의 노하우가 되시니까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비용이 비싼가요? 비용은 예, 천차만별이라서 네네. 네. 안재성님께서 디지털 휴먼을 넘어서 디지털 휴머니티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저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강사학교, 그러니까 작년에 강사학교를 바로 오늘 2020년 11월 30일 유튜브 생중계로 저희가 뉴 로멀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저희가 메타버스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혹시 강사님들께서 서로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네네. 먼저 해도 되죠? 네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인복 한두 개만. 작가님 책을 읽었는데 온다고 하니까 어떤 강사님이 그거를 꼭 질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금융연수원에서도 이제 교수 활동을 하시고 또 네네. NFT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이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한 강사님은 강사님들이 돈도 벌어야 된다. 그래서 NFT를 비롯한 이런 블록체인이 향후에 어떤 그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달라고. NFT 얘기신 거죠? 네. 일단 메타버스 강의가 끝나면 요새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서 어떤 종목 투자해야 됩니까? 예, 이거를 따로 막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일단 NFT나 메타버스나 제가 가는 방향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투자의 길을 보든지 뭐 아까 머니를 얘기했었지만은 여러분들 종목 같은 거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아는 종목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는 종목 중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다 같이 갖고 있는 주식 뭐 있죠? 그쵸, 삼성전자.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쓰고 있고. 그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들이 얘기했었던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온다 그랬습니다. 언젠가 올 텐데 언젠가 오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아까 전에 제가 앞에 홀로그램처럼 앉아 있는다 그랬었어요. 아까 제페토는 16명밖에 안 됐지만은 131명을 넘어서서 몇천 명이 모이는 공간이 있으려면은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아까 느려진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쵸? 인터넷 속도. 인터넷 속도가 중요하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 속도, LTE를 넘어서서 우리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5G. 5G는 안 돼요. 그 우주 인터넷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우주 인터넷 그럼 어떤 회사가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면은 그러면 서버라고 하는 게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 쇼핑몰도 막 마비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그 서버는 또 누가 가지고 있지? 아까 스마트 글래스를 얘기했었는데 그럼 이 글래스라는 건 또 어떤 회사가 만들게 될까? 결국엔 그 안에 김주환 아나운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러면 아바타가 필요하게 될 텐데 아바타를 만드는 기술은 인공지능은 이렇게 큰 줄기에서 보다 보면은 몇 가지가 보이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NFT라는 개념은 제가 좀 어려운 개념이라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백신 맞으신 분들은 백신 증명서 가지고 계시죠? QR코드 같은 것들 다른 사람이 훔쳐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블록체인 방식이라는 걸로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점점 우리가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가더라도 구청에서 업무를 보시거나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 게 가능해질 정도로 주민등록증이 우리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이 NFT부터 시작해갖고 블록체인이라는 연결점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NFT 하면은 뭐 785억에 낙찰된 그림이라든지 10억짜리 그림이라든지 이것만 자꾸 숫자로 우리가 좀 보게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딱 백신 패스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까 질문은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으로서 호공 교육 분야에서 나에게 메타버스란. 네. 네. 조석준 대표님부터 이렇게 한번 나에게 메타버스란. 예, 첫 번 대답을 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다 하시면 네. 저에게 메타버스는 아까 네. 강의 들으면서 정리했는데 기회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방금 전에 우리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투자도 마찬가지죠. 공부하고 투자하면 자신감을 갖고 내가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로 생각하고 이 기회에 좀 제대로 공부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이곳에 장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좋은 기회와 좋은 컨텐츠가 만나면 또 새로운 또 환경이 열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민기 대표님. 네, 저는요, 저 이제 말에 버스 이제 놓치지 말아라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메타버스라고 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왔을 때 기회가 좀 이제 말씀하신 연결 성산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궤도타운에 대해서 어떤 방법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 브랜드는 만드는 방법 검색하면 금방 나오게 되고 친절한 설명 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들어 보시고 말씀해 주셨듯이 본인만의 컨텐츠를 거기에 녹여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라고 하는 걸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나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SNS 상이라든지 자유롭게 공유를 해주시면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공예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이 공예를 메타버스 안에서 하고 계시네? 라고 하면 이제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선 본인의 컨텐츠를 녹여서 확산까지 해야 하는 게 저는 강사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벽 대표님. 예, 메타버스는 뭐 써있지만 이미 시작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 화두에서 썼고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또 강사분들께서 많으시니까 하나만 첨언하자면 어떤 것들이 올 때 항상 우리가 냉소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되겠어?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딴 데서 강의하게 되면 마칠 때 메타버스 그거 다 좋기는 한데 결국엔 오프라인이 중요하지. 중요하거든요. 오프라인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냉소적이어서는 안 되고 비판적인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판적으로 보되 우린 교육은 결국에 본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도 수단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수단이 변했었고 모바일이라는 수단이 변했었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도구가 들어오는 건데 그 안에서 본질적인 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를 너무 급하게 움직이진 않으셔도 돼요. 각자가 교육하는 방법이 다르신 거고 각자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이 다르신 거죠. 대신에 냉소적이지 않고 한번 적극적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늘 한번 써보시는 거. 잘 안 되면 다른 분들이랑 협업하면 되거든요. 대신에 직접 한번 해보고 부딪혀야지만 답이 나오니까 꼭 한번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단지 부모님께서 인터넷 세대인데 메타버스를 강사가 아닌
54년생 일반인에게는 어렵습니다. 중2 손자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교육에 참여했어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 이런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저희가 강사학교를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전주시 평생학습관 유튜브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강사님들의 고민이 있는 곳에 저희 전주시 평생학습관이 항상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지금 정확하게 딱 내시네요. 함께 해주셨는데 같이 함께 해주신 전문가 선생님들 여기 얼마든지 메타버스로도 가능한데 이곳까지 내려와 주셔서 직접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 강사학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